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다산에게 배우다입니다. 신광철 지음. 머리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다. 때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발명가와 탐험가, 그리고 시민혁명을 이끈 몇 명의 천재들이 없었다면 인류는 오늘의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오랜 세월 축적된 인간들의 상상과 집념이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었고, 그것의 성공은 곧 선진 국가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이야 우리가 기술 경영이 인정받는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다산 선생이 살다 간 1800년대 조선은 참으로 암울한 국가였다. 일자리는 오로지 출세, 즉 공직에 나가는 것이 전부인 나라였다. 그것도 신분제로 인해 지극히 제한적이었지만, 출세하여 권력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대대손손 이들의 인권을 빼앗았고, 상공업과 노동이 천대받는 사회를 고착화시킨 희망 없는 나라였다. 만약 조선 종조시대에 정약용의 학문, 경세치용을 일찍이 받아들여 나라의 근간으로 삼았다면 조선은 어떻게 변했을까? 비슷한 시기 미국은 독립하였고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물론 조선에서도 조금씩 실용주의의 태동이 있었지만, 변화를 원치 않는 조선의 정치 세력들에 의해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나고, 함께 들어온 서양의 신기술과 학문도 조선 땅에 안착하지 못했다. 역사를 가정해 보는 것은 부질없고 소비적이라 해도 가슴에 새겨볼 일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판된 1776년대를 서양 경제학이 태동한 원년으로 본다면, 같은 시대를 살다 간 다산의 실사구시 사상은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뛰어넘는 실천적 경제론이라 할 만하다. 필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은 시대를 잘못 만나 척박한 유배지로 쫓겨난 한 지성인의 삶이 아니라 늘 사유와 성찰을 통해 각성하는 그의 실천 철학이다. 그것이 잔잔하지만 매우 혁명적이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강한 국민이 결국은 물질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일찍이 우리의 사상은 물질의 해체가 아니라 통합이며, 그것은 곧 융합이다. 우리는 이제 국제사회의 큰 흐름을 읽고 그것의 본질을 확보해야 한다. 신광철 씀. 이 책의 차례는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하는 혁명가 다산 정약용에게 배운다. 두 번째, 혁명가의 일생 다산 정약용의 성장기. 세 번째, 왜 다산 정약용인가 다산 정약용을 회고하며. 네 번째, 다산이 사랑한 조선의 몰락 다산의 안목과 담론.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 행동하는 혁명가 부분, 다산 정약용에게 배울 점 10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3가지 읽어보고, 또 크게 세 번째 장에 다산 정약용을 회고하며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에게 배운다. 1.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다산은 유배지에서 18년을 살았다. 2. 공부가 어렵다고 말하지 마라. 다산은 읽기도 힘든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 3. 사람을 사귐에 나이를 묻지 마라.
다사는 10살 아래 해장 선사와 친구였다. 4.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다사는 벼슬에서 멀어져 있을 때 큰 이룸이 있었다. 5. 사람을 의심하지 말되 다 믿지도 마라. 다사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유배되었다. 6. 전문성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다사는 수원 화성을 설계하고 거중기 등을 발명했다. 7. 여유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다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배지에서도 차를 즐겼다. 8. 법리만을 따지지 마라. 다사는 늘 백성의 편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판단하려 했다. 9. 행동하는 이론가가 되어라. 다사는 손수 농사를 지은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 10. 운명에 굴하지 마라. 다사는 버려졌지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았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조용한 혁명가 다산 정약용. 그는 암울하고 무지했던 시대를 일깨운 혁명가였다. 하지만 그의 혁명은 너무나 조용했고 고독했다. 다사는 자신에게 무서울 만큼 냉정하고 철저했지만 오래되어 부패한 시대를 개혁해야 했기에 서두르지 않았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자신이 저술한 책을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 내놓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조선에서 태어나 조선에서 성장한 조선인이었다. 젊은 다사는 조국을 위해서 일했고 자신의 철학을 위해서 당당하게 살았지만 그 소신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자신의 후원자였고 조선을 구할 이상적인 군주로 생각했던 정조 임금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그의 이상도 함께 사라졌다. 조선을 다시 일으킬 새로운 학문이라 생각했던 서학이 사악한 학문으로 전락되는 현장에 다산이 있었다. 다산은 나이 40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했고 지식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다. 그리고 끝내 선각자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폐족이라는 슬픈 굴레를 뒤집어 쓴 죄인으로 전락하여 어둡고 척박한 오지에서 긴 유배 생활을 해야 했다. 유배는 조선시대 형벌 중 하나였다. 왕으로부터, 조정으로부터,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는 것이었다. 다사는 정치적 반대파의 모함과 천주교 박해로 인해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인 40살에 척박하고 가난한 시골로 귀향을 떠나게 되었다.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 사랑하는 가족과 눈물이 생이별을 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기약 없는 귀향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막내 자식의 나이가 겨우 3살이었다. 다산의 집안은 처참히 무너졌다. 천주교 박해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참수당하는 등 그 당시 다산이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건이었다. 이때 다산의 두 아들은 각각 19살, 16살이었다. 한창 과거 준비에 열중하고 있는 두 아들에게 아비로서 해준 것이 죄인의 자식이라는 치욕적인 멍해뿐이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죽음의 동굴을 지나가야 하는 다사는 보통의 벼슬아치들처럼 주저앉아 비관과 울분으로 유배 생활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유배지의 척박한 일상에서도 일생일대의 큰 작업을 구체화하기
구체화시키기 시작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백성의 삶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가슴에 품고 있는 철학과 사상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글쓰기는 점점 체계가 잡혀갔고 하나씩 발전되어 갔다. 다산의 위대함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글쓰기는 다산이 유배 초기에 하늘만 바라보고 푸념만 하다 죽음을 맞으면 자신의 생이 너무나 초라하고 억울할 것 같아 시작한 것이었지만 점차 발전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큰 업적을 만들게 된다. 거친 유배지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더 밝아지고 사상과 철학의 깊이는 단단해져 갔다. 그것은 다산의 힘이고 의지의 발현이었다. 놀랍게도 유배 말년에 이룩한 저서들이 다산 학문의 완성판이었다. 다산의 최대 업적으로 불리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가 유배지 말년과 해배 직후의 성과였다. 경세유표를 지은 것도 유배 말년이었고 목민심서를 집필한 것도 유배 말년이었다. 또한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마음의 고삐를 놓지 않고 흠흠신서를 완성했다. 다산의 무서운 의지와 결기였다. 다산이 유배를 가게 되는 외적 요인은 천주교였다. 조선에서는 접해보지 못한 서양의 종교, 철학, 신기술과 문명으로 대표되는 서학이 사학으로 몰리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다. 서학만이 조선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외치던 신진 세력들은 몰락했다. 그 몰락의 한복판에 다산의 집안이 있었다. 다산의 집안은 천주교 도입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서학과 천주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다산의 친인척 중에 여럿 있었기 때문이다. 호기심 많은 젊은 다산은 자연히 낯선 천주교와 익숙해지게 된다. 조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유교에서 천주교를 바라보면 천주교는 전통을 파괴하는 비정상적인 집단이었을 것이다. 정조 임금의 등극과 함께 빠르게 권력을 장악한 신진 세력들에 의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반대편 정치인들에게는 새내기 권력을 한 번에 몰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큰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가 개입되어야 한다. 결국 천주교는 조선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아주 나쁜 집단으로 여론이 확대되고 다산의 가문과 주변 지인들은 크게 몰락하게 된다. 조선의 천주교 전래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집안이 다산의 집안이었다. 다산과 관계된 대부분의 가족들이 순교로 생을 마감하였지만 천주교를 믿지 않는 맏형 정약현만이 고향 마을에서 꿋꿋하게 가문을 지켜내고 있을 때 황사영 백서 사건이 터지게 된다. 한때 천주교에 빠졌다가 배교를 선언한 다산과 둘째 형 정약전은 겨우 살아남아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한 집안이 완전히 망가지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힘든 세월을 딛고 일어선 다산의 정신세계는 세기를 뛰어넘어 오늘의 사상이 되고 작품이 되었다. 다산의 개인사는 불행했다. 불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지독한 아픔과 지난한 고난의 삶을 살았다. 조선의 대표적인 양반가에서 신동으로 태어났지만 다산의 인생은 가시밭길이었다. 무엇보다도 자식의 죽음을 많이 겪은 아버지이기도 했다. 다산은 풍산 홍씨와 결혼해 6남 3녀를 두었는데 6남매가
홍역과 천연두로 목숨을 잃었고 이남 이녀만이 살아남았다. 한 명이 아닌 6 자식의 죽음을 겪은 아버지의 비통한 마음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하겠는가. 다산의 위대함은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에 있었다. 원망과 남 탓을 할 시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려 했다. 그 시대에 자식의 죽음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것이 어찌 다산 가족만의 일이었겠는가. 다산은 슬픔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고 6남매의 목숨을 빼앗아간 돌림병 홍역과 천연두에 대하여 공부하기 시작했다. 다산이 36살 되던 해인 1797년 다산이 곡산 부사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에 의학서인 마과회통을 출간했다. 이 책은 당시의 돌림병인 천연두와 홍역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중국과 조선의 의학서를 분석하고 재해석한 연구서이다. 서적만을 탐독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저술했다. 다산도 2살 때 천연두를 알아 오른쪽 눈썹 위에 꽤 큰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 흉터가 얼핏 보면 눈썹이 3개인 것처럼 보여 그를 산미자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다행히 당대의 명의 이헌길의 진료 덕분에 살 수 있었다. 조선시대 돌림병인 홍역은 높은 열에 기침을 동반하며 몸에 발진이 일어나는 증상이 있다. 병세가 심하면 죽거나 불구가 되는데 천연두와 초기 증상이 비슷하다. 당시에는 천연두를 두창이라 하고 홍역을 마진이라 하였다. 이 2가지 병은 인류를 가장 오래 괴롭혀왔던 대표적인 병으로 걸리면 죽음을 부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었다. 신라 선덕왕과 문성왕도 이 병에 걸려 죽었으며 고려와 조선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홍역과 천연두에 걸려 죽는 일이 많았다. 어느 해에는 10,00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조선 숙종과 영조 시대에는 이 병들과 관련된 전문의를 내의원에 둘 정도로 나라가 직접 홍역에 대비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왕이나 왕족을 칭하는 마마라는 말을 천연두에 붙여 사용했을까. 마가회통은 이헌길이 지은 마진 기방을 바탕으로 마진의 원인과 증상 및 감별 진단, 중국식 치료법, 조선식 치료법, 정약용의 의학 견해, 치료 처방, 본초 약재에 대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마가회통은 조선 홍역학의 최고봉이며 한국 의학사에서 보기 드문 홍역 전문 의학서이다. 다산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의학에 대해 공부했고 조선의 백성을 위해 저술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갔으나 의사들이 쉽게 치료하지 못하고 오히려 회피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각종 치료법을 수집했다. 다산은 어려움이 오면 피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쉴 틈 없이 공부하고 글쓰기에 매달렸다.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선지자였다. 행동하는 이론가가 되어라. 다산은 손수 농사를 지은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요인은 폐쇄적인 사고와 산업공상의 신분제 때문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선진 문물을 배척해야만 우리 것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자들은 직업에 귀천을 두어 상업과 공업을 멸시하는 아주 형편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 때문에 자사손손이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벼슬을 할 수 없는 천민으로 전락한다면 어느 누가 상업이나 공업에 종사하겠는가. 더 큰 문제는 노동을 천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였다. 돌이켜보면 조선은 절대 부국이 될 수 없었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나라였다. 물론 세계 최초의 발명품이 없지는 않았지만 상공업을 무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선 사회를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과 관련한 어떠한 혁명도 조선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다사는 선비이자 정치인이었지만 농사를 지었고 노동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리며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중기나 농로도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다사는 거친 유배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받은 수업료를 모아 18마지기의 농토를 구입하고 원포라는 농장을 만들어 농사를 지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고향 마제마을에서 직접 농사일에 관여하며 뽕나무도 심고 가축도 길렀다. 또한 수원 화성을 축성할 때에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고충이나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거중기나 농로를 만들기도 하였다. 선비라 하여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미래를 고민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했다. 그는 진정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고자 했다. 운명에 굴하지 마라. 다사는 버려졌지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았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순간 고난은 극복될 것이고 자신을 비관하는 순간 인생은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한다. 고난을 극복하려면 우선 자신을 사랑해야 하고 당당해져야 한다. 다사는 추락하는 순간에도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보였다. 무너져 내리는 집안과 사선을 넘나드는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당혹해 했지만 결국은 일어나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를 당당하게 세상에 알렸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좌절하지 말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다사는 황망하기 짝이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없이 노력했다. 다사는 조선 최고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벼슬을 하고 임금의 신임을 받으며 순탄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듯 했지만 천주교 박해로 인해 완전히 패족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결혼하여 9의 자식을 낳았는데 사남 2녀가 죽고 셋만이 살아남았다. 몰락한 가문과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섰다. 어쩌면 그의 고단함과 외로움이 글쓰기로 나타났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작품은 우리들의 철학이 되고 미래가 되었다. 다사는 두 아들과 제자들에게 말했다. 굶주린 호랑이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두 눈을 크게 뜨고 공부해야 한다. 남들처럼 공부해서는 남보다 절대 앞설 수 없다. 라고 말했다. 당시에는 출세가 남자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목표를 세웠다면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다사는 공부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다. 만약 너희들이 학문을 익혀 사사로운 권력과 재물을 모으는데 활용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학자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학자는 권력과 재물에 유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이다. 다사는 자신의 사후에 대해서도 몇 마디 말을 남겼다. 내가 죽은 뒤에 너희들이 아무리 정성 들여 제사를 지내준다 하여도
내가 지은 책 한 줄을 읽어주는 것만 못할 것이다. 만약 후세에 누군가가 나의 책을 읽고 그 뜻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갖춰 그 사람과 부모 형제처럼 지내도 좋다. 라고 말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저술에 대한 자신감과 절박함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한평생 최선을 다해 집필한 수많은 글들이 후세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가 궁금했을 것이다. 다사는 스스로를 무척이나 사랑했고 비록 가난한 조국의 변방에서라도 살아있음에 늘 감사한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다산 정약용을 회고하며 2012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이 되다. 인류 문명의 역사를 살펴보면 동양의 국가들이 성장할 때 서양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17에서 18세기 무렵 서양의 국가들은 산업화와 함께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를 무시하거나 배척하려 했던 동양의 여러 국가들은 차츰 서방 국가들에 뒤처지며 큰 고난을 겪게 된다. 격변기 시대를 살다 간 지식인 정약용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진 바닷가 어촌 마을에서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는 조선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인물로서 조선의 정치인이자 학자이며 나라에서 내려준 시호는 문도이다. 조선 후기의 유학자 중 퇴계 이황과 함께 한국 사상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는다. 유네스코는 그의 업적을 기리며 2012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헤르만 헤세, 루소, 드뷔시와 함께 정약용을 꼽았다. 유배 시절에 집필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가 그의 대표작이며 정약용의 학문체계를 다산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그가 제시한 토지개혁안의 하나인 여전제가 공동경작, 공동분배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이론가라고도 한다. 다산의 저술은 양에 있어서도 단연 으뜸이지만 놀라운 것은 내용이다. 일표 이서라 부르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는 중앙정부와 지방관서 등에서 일어나는 사법행정의 병폐와 개혁 방안을 일일이 제시한 정치행정교과서이다. 한 사람이 평생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는 것이 놀랍다. 인간의 뇌는 과연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한양에서 쫓겨난 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이 저술 활동밖에 없을 것이라 폄훼하더라도 자료를 찾아 정리하고 먹을 갈아 한자 한자 써내야 하는 수고는 인정해야 한다. 다산이 강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비로소 여유를 얻었다 라고 한 말은 무엇을 의미했을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 다산도 출세의 길에 들어선 이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다. 그동안 공적인 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글쓰기를 좋아하는 다산으로서는 불행한 유배 생활을 기회라 여기며 자신만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일은 생명이고 보람이다. 유배 생활로 인해 생긴 나만의 시간들을 무료하게 그냥 흘려보낸다면 하찮은 미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주어진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기 위해 다산은 선비로서의 길을 찾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그가 좋아하는 집필이었다. 다산은 치열하게 글을 썼다. 의자가 아닌 방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다 보니 엉덩이에서는 진물이 나고 복사뼈에 구멍이 났다. 애 제자인 황상은 자신의 글에
나의 스승님은 과골 삼천하셨다 라고 했다. 얼마나 오래 앉아 글을 썼으면 복사뼈에 3번이나 구멍이 뚫렸을까. 다사는 전쟁 같은 삶을 살았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글을 썼다. 글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발아하였다. 결국 평등과 애민이 되어 혁명으로 자라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학혁명의 교과서가 경세유표이고 목민심서라 할 정도로 백성들의 위대한 지침서가 되었다. 동학혁명은 1894년 전봉준을 중심으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농민운동이 도화선이 된다. 물산이 비교적 풍부한 곡창지대 전라도 고부군에서 시작된 밀라는 조선 후기 농민들이 탐관 우리의 수탈에 항거하며 일어난 사건이었다. 점차 지역적인 밀란의 성격을 지향하고 반침략, 반봉건주의를 희망하는 세력들을 결집하여 개혁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전봉준이 지휘하는 동학농민군은 승리를 거듭하다 결국 관군과 청일 등 외부 세력에 의해 실패하였지만 동학농민군은 후일 항일의병 항쟁의 중심 세력이 되었고 3.1운동으로 계승되었다. 동학혁명의 지도자 전봉준은 늘 목민심서를 머리맡에 두고 읽었다고 한다. 아마도 다산의 실사구시 철학과 동학의 세계관이 상당 부분 일치했을 것이라 본다. 이처럼 다산의 조용한 혁명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오늘의 우리와도 함께 하고 있다. 다산에게 배우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